네, 이제 기초서 70페이지 4절로 넘어왔습니다. 70페이지 4절에 보시면 지도 감독상의 의무라고 하는 거 나오죠. 먼저 첫 번째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조문으로는 17조의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17조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할 의무사항을 4가지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 조금 바꾸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요율과 한도액표, 앞서서 우리가 중개보수편에서 봤었죠. 그 요율과 한도액표. 그리고 네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의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러한 4가지 사항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좀 난이도가 낮게 쉽게 문제가 출제된다면 1, 2, 3, 4번 지문에 그럴듯한 것으로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이런 것들 갖다 넣어서 다음 중 본법상 게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조금 난이도 있게 문제가 나올 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라 하였지만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분사무소는 그 태생 자체가 개설, 등록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가 10개 있어도 등록증은 주사무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게시할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분사무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 게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도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죠. 누굽니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자는 없어서 게시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의무는요,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단 하나 유의할 것은 지금 게시되어야 한다는 자격증 원본은요,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게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고용인 공부할 적에요, 자격증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 즉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자격증이 있는 고용인, 즉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게 가능했었죠. 그러므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요, 때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고용인으로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자기는 게시할 자격증 없지만 내가 월급 주는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게시해야 됩니다. 게시 의무 위반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되는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게시 의무에 포함되나 그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라 그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된다 하는 것도 인장등록과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자신도 인장등록 의무의 대상이에요. 업무 개시 전에 인장등록하지 않으면 그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 의무는 그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70페이지 중하단부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과 관련해서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비스무리한 명칭도 쓰면 안 된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관련해서는요. 공인중개사법 18조가 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고요. 이어지는 38조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조차도 쓰면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특정한 문자를 써야 한다고 했는데 안 쓴 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그런 특정한 문자는 물론이고 그와 유사한 문자도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쓴 거와 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기는 매 한 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상식선으로 접근해도 쓰라고 하는데 안 쓴 것보다 쓰지 말라고 하는데 쓴 것이 더 나쁘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안 쓰는 거,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다가 본법이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는 쓰면 안 되겠죠. 그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그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를 쓴 것에 대해서는 본법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의무인데요. 역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서 표시 광고를 해야 되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아예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위반 시의 제재의 강도는 똑같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를 하면서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를 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6번 간판철거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했을 때, 중개업 그만하겠다고 폐업 신고했을 때, 법령 위반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간판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둡니다. 자, 이제 71페이지 중하단부로 내려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죠. 소제목들을 보시면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그리고 4번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은요, 크게 그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으며 명칭이 조금 긴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은 네 가지의 교육이 있는데 먼저 이런 교육은 누가 실시하느냐, 실시권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중에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요, 예외도 없이 시도지사만이 그 실시권자가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실시 권한을 갖습니다. 한편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은요,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은 실시권자가 될 수가 있답니다. 이에 비해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본법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그 교육실직권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네요. 그러면 비교해 보면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모든 교육을 다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죠?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등록관청은 직무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실시할 수 있지만 등록관청이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실시하진 못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은 오직 무엇뿐이래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만, 직무교육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만 실시할 수 있죠. 실무, 연수, 직무교육은 국토부 장관은 못하죠. 단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들이 실시하는 저 실무, 연수, 직무 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실무, 연수, 직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실시하는 실무, 연수, 직무 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때 교육 지침이요. 교육이 아니라 교육 지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교육을 누가 받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야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무교육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자는 아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것이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는 거라고 배우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등록 신청인이 실무교육을 받는 거죠.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을 할 때는 그 공인중개사 개인이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하고 법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라면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야 했었죠? 네, 대표자를 포함한 임사원 1000원이 등록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등록 기준 확보와는 무관함에도 공인중개사법이 실무교육을 받도록 의무로 정한 자가 있는데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역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었죠. 그 다음에 고용인 중에 누구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다 등록 신청일 전,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행한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는 거죠. 시간도 이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저들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수 있고 고용 신고 적법하게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실무교육을 받았다면 이제 그 후에 연수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는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 내용을 통지해 주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고용인 중에서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은 오직 고용인 중에는 누구죠? 소속 공인중개사뿐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서 그저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밖에 없는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서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걸 두고 있고, 직무교육은 대상이 중개보조원이기 때문에 시도지사뿐만이 아니라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에서 교육이 진행된다고 했었죠.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나
직무교육은 자격증 없는 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시간도 서너 시간에 불과하다. 3시간 이상 4시간 이내에서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직무교육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본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자가 나오면 이 등 한 글자 속에 뭐 들어가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사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임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육입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시행된다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수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임의적 성격을 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고 필요하면 받을 수 있는 교육이지 의무인 교육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 보셨고요.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보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보칙이라고 하는 말은 보충규칙 그런 뜻입니다. 보충규칙이라고 하는 뜻인데 공인중개사법 보칙편에는 3가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업무 위탁, 오른쪽 페이지에 포상금,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 수수료, 행정수수료, 이렇게 3가지가 공인중개사법 보칙편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짚어보면 먼저 공인중개사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그 소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구체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2장 공인중개사 제도 공부할 때 봤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업무가 위탁이 가능합니다.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험 실시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가 위탁이 될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2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본법 규정상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인중개사법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업무가요, 바로 전 단원에서 공부한 교육 업무 있잖아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 업무가 위탁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공인중개사법에 3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2기관, 즉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공인중개사협회가 포함되고, 여기 하나 추가되는 기관이 부동산 관련 학과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입니다. 대학이라고 해서 다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학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공인중개사 협회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도 있고 교육 업무도 위탁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는 위탁 못 받습니다. 교육 업무만 위탁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했든 교육 업무를 위탁했든
업무를 위탁한 사실은 일반에게 알려야 하겠죠. 그래서 업무 위탁에 대한 내용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본법이 또 의무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칙 중에 업무 위탁에 관한 문제를 보셨고요. 오른쪽 73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보칙의 두 번째 단원으로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의 의무 위반 행위 중에서 중대한 몇 가지 위반 행위를 이 법이 정해서요. 이런 위반 행위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 인센티브로 포상금 주겠다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사유가 신고 고발되었을 때 포상금을 신고 고발한 자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 있죠? 이자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있겠죠? 그 자를 신고 고발한 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나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한 것인데 이런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대여 하는 일이 있으면 양도대여를 한 자나 혹은 양도대여를 받은 자를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주겠다는 거죠. 등록증 양도대여 한 자나 받은 자, 자격증 양도대여를 한 자나 받은 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답니다. 단 이런 위반 행위가 있음을 신고하거나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 이 신고 또는 고발은요,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고 직접 검찰이나 경찰, 즉 수사기관이요, 수사기관에 가서 직접 고발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쉽게 개념 이해하시면 뒷북침은 안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다는 사실을 이미 행정기관이 파악을 했는데 B가 A 무등록 중개업합니다라고 신고하면 그건 행정기관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미 파악한 사실인데 포상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뒷북침은 안 준다. 이런 위반 사유가 존재함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되 그런 위반 사유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발각되기 전에 뒷북치면 안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뒷북쳐도 안 주지만 헛짚어도 안 줘요. A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다고 B가 신고 또는 고발을 했는데 신고 고발이 잘못된 겁니다. A는 적법한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임이 확인되어 무혐의 처리가 나왔다. 그러면 헛짚었는데 포상금 안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신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을 때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리가 나오면 혐의 없음 처분 나오면 포상금 지급되지 않는다. 단 여기서 유의할 것은 검사가 공소 제기했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포상금 준다고요. 검사는 공소 제기했지만 판사가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래도 포상금은 주는 겁니다. 최종 확정 판결을 보고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만 조회하고 포상금 지급은 결정되기 때문에 공소 제기되었다면 기소유예 처분되었다면 포상금은 지급되는데 검사가 이렇게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면 등록관청은요, 그러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지급을 결정하였다면 지급해야죠. 지급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한 달 안에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준다고 본법이 정했냐면 건당 50만 원입니다.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신고 고발한 자에게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위반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등록관청에만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 가서? 수사기관에 가서도 고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포상금 지급은 언제나 등록관청이 지급하는 거죠. 수사기관이 지급하는 거 아니고 간첩 잡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 신청은 언제나 등록관청에 지급 신청해야 되고,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건당 50만 원을 지급한다고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5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포상금 50만 원의 재원은 등록관청이 주는 거니까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으로 집행해야 될 돈이죠. 근데 문제는 시군구마다 재정 자립도의 형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포상금 중에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국고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국고가 포상금을 일부 보조한다면 그거는 100분의 50 이내에서요. 50% 범위 내에서만 국고가 보조할 수가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죠. 이렇게 해서 50만 원을 누굴 줘요? 신고나 고발한 자에게 줄 겁니다.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게 될 것인데, 만일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요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 누굴 주어야 옳겠어요? 먼저 신고한 자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답니다. 선착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포상금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 신고했다면 균등하게 배분하여서 지급한다. 신고한 자들이 몇 명인지를 쳐서 n분의 1로 나누어 50만 원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들이 공동으로 신고하면서 배분 방법에 합의를 해왔다면 그때는 합의한 바에 따라서 포상금을 50만 원을 가지고 나눠주겠다. 그러나 2인 이상이 공동 신고하면서 그들이 배분 방법에 합의해오지 않은 상태라면 그때는 균등하게 배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요거 시험 문제 지문에서 자주 표현 뒤바뀌어 틀린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식이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가 되면 배분 방법에 합의가 없는 한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 OX? X죠. 그거는 2인 이상이 공동신고했을 때 그런 거지.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2인 이상이 공동신고했다는 지문인지 2건 이상이 신고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말인지 유의해서 구분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보칙편의 마지막 소단원 74페이지에 보시면 수수료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는요, 일종의 행정수수료 말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절차에서 신청자가 부담해야 되는 돈을 말하는 것인데, 공인중개사법 47조가 행정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를 6가지 경우로 두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응시수수료 내야 한다는 거죠. 시험 볼 때 돈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할 때,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수수료 냈기 때문에 합격자로 결정되었을 때 최초의 자격증 교부는 그냥 나갑니다. 돈 안 받아요. 그런데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었거나 재교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는 또 수수료 내야 됩니다. 세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 신청서와 구비 서류와 수수료 내야 됩니다.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기 때문에 등록증 교부는 처음에 그냥 나옵니다. 보증 설정만 확인되면. 그러나 후일 그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다시 또 수수료 내야 한다는 거죠. 법인은 분사무소 가질 수 있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이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를 냈으니까 신고 필증은 처음에 그냥 주겠죠. 근데 그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재교부받고자 할 때는 또 행정수수료 납부해야 한다네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있어서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할 때 행정수수료 납부해야 되는데 각각 얼마를 내야 한다고 가액을 이 법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행정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했어요. 한 가지 좀 구분해야 될 것은요.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원칙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이었었다면 그때는 당의 지자체, 해당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언급이 있었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었죠. 그때는 응시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보셨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위탁이 가능했었잖아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었죠. 시험 업무가 위탁되었을 때 응시수수료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응시수수료는 어떻게 시험이 시행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한다면 당의 시도조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응시수수료 내겠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하고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업무가 위탁되는데 그때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토록 합니다. 업무 위탁 규정, 포상금 규정, 행정 수수료 납부 의무 규정 이 세 가지가 공인중개사법 보칙편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매년 최소 한 문제, 경우에 따라 또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보칙편까지 내용 정리를 하셨습니다.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